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정부 혁신 컨퍼런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오늘 사회자로 함께하게 된 신지혜입니다. 디지털 정부 혁신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더욱더 편안할 수 있도록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 역시 디지털로 만드는 좋은 세상입니다. 국민대표 유튜버지요, 슈카월드님의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정부 혁신을 경험해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토론으로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는 디지털 정부 혁신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 이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을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연을 듣기에 먼저 영상을 통해서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정부로 탈바꿈하고 환경, 재난, 안전, 국방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디지털 정부 혁신으로 우리의 일상은 새로워졌습니다. 대한시 일상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침에 일어난 대한시, 국비와 함께 하루를 체크합니다. 대한시는 정부24 로그인을 위해 민간인증서를 사용합니다. 보조금 24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빠짐없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시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네요. 딩동, 대한시 집에 누가 왔나 봐요. 아내 앞으로 맘 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택배가 왔네요. 대한시는 아내와 함께 생애주기 서비스 신청한 날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고 있네요. 대한시가 급하게 나오느라 신분증은 잘 챙겨왔을까 걱정이네요. 똑똑한 대한시는 모바일 신분증과 전자증명서로 해결을 합니다. 디지털 정부 덕분에 오늘도 대한시의 생활이 편했습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스마트폰으로 마스크 재고 물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가장 편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정부24에 들어가서 온라인 주민등록증 발급받고 내 전자문서 지갑을 보여드렸는데 아이 것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국비가 백신 접종 일정, 장소를 알려주다 보니 요즘같이 잘 까먹을 나이에 국비 없었으면 백신 접종도 놓칠 뻔했어요. 주변에서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을 위한 홍보나 교육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SNS에서 후보의 백신 접종 인증 화면을 공유하는 것이 유행인 것 같아요. SNS 백신 인증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휴대폰으로 보조금 24에 들어가면 저와 관련된 서비스를 맞춰서 안내해 주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부 부처가 국민에게 주는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자체 지원 제도까지 보조금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문서 지갑 종류가 더 많아졌으면, 쿠브 앱을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졌으면, 소상공인도 챙기는 보조금 24가 되었으면, 모두가 쉽게 사용하는
디지털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정부가 미래에는 곧 멀지 않아 2025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정부 혁신으로 새로워진 국민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실제로 이 디지털 정부 혁신으로 저희의 일상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슈카월드님의 강연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큰 박수로 슈카월드님을 무대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경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슈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정부 혁신으로 새로워진 국민 일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어떤 서비스가 있었고 어떤 점을 느꼈고 요즘이 어떤 세상인지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죠 라는 제목으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강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맨 위에 보이는 모바일 신분증,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발급, 국민비서,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 전환 쭉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걸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점은 좀 빠릅니다. 이 정부의 어떤 디지털 사업을 빠르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대한민국이라서 그런지 모든 면이 좀 빠르고 빨리빨리 진행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걱정이라면 제가 마지막에 드리겠지만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안정성에서 좀 걱정이 좀 되는 국민 입장으로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민간이 빠르게 진행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부 정책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대표적으로 우리 옆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속도가 또 느리기로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나라죠. 아직도 팩스를 쓰거나 플로피 디스크를 쓰는 걸로 유명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사회가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정부도 좀 빠르게 같이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재미를 위해서 신문기사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일본에서는 요즘에 신문기사에 뜬 내용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우리나라에 도장을 찍는데 아직 자필 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자필 사인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통의 어떤 사인펜이나 연필을 두면은 코로나가 옮길 수 있으니까 개인에게 모두 연필을 하나씩 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일본 공무원분들이 모두 모여서 연필을 깎느라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썼다. 10만 자루 이상 연필을 깎았다. 이런 뉴스가 많이 뜨고 있는데 원래 이 정부 정책이나 공무원들이라 그러면 보통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마련인데 우리나라 디지털 어떤 정부 혁신 같은 경우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디지털 혁신을 얘기를 하는가? 지금 한 2, 3년 전에 제가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을 땐 이렇게 몸에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우리 바로 옆에 와 있고 지금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전화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연결이라는 거를 몸으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에 느꼈던 연결은 요즘의 이런 연결로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근데 1990년대 후반에 우리가 다 아는 1대1에서 다대다의 연결, 인터넷의 시대가 오면서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게 불과 우리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이니까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통신기술이 발전하니까 딱 그로부터 10년 뒤에 스마트폰의 변화가 왔죠. 지금으로부터 한 10에서 12년 정도 전입니다. 자, 이런 변화는 너무 당연하겠지만 통신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자, 인터넷의 시대로부터 20년 뒤인 2020년 또는 스마트폰으로부터 10년 뒤인 2020년 지금 현재는 과연 과거와 같은 그런 변화가 올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5G라는 어떤 통신 기술의 변화의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과거의 인터넷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났던 변화가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기업들은 느끼고 있고, 실제로 제가 조금 이따가 주가 차트를 많이 보여주겠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조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다대다 연결이었다면 과연 5G나 6G로 갔을 때 새로운 연결, 우리가 화면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죠. 뭐 형체가 있냐 없냐로 따지고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과연 메타버스라는 어떤 새로운 연결이 또다시 등장할까, 인터넷이 새로운 연결이었다면 또 다른 연결이 등장할까가 가장 떠오르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눈앞에 다가온 5G 시대, 우리가 5G 시대에는 흔히 어떤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모든 것들이라고 적었지만 많은 것들이 연결될 거다. 과거 인터넷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됐지만 그거를 넘는 더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될 거다.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연결 안으로,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안으로 들어올 거고 속도가 점차 빨라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위하는 많은 것들이 디지털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자, 그럼 디지털 전환이 되면 우리 삶에, 아니면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 우리는 그동안 오프라인에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거의 30년에서 50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왔는데 온라인 시대, 디지털 시대가 딱 되니까 기존에 있던 인프라들이 쓸모가 없고 그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인프라를 디지털로 옮겨야 되는 새로운 과업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일이 생겼다는 것은 새로운 투자가 생긴다는 말이고, 새로운 성장이 생긴다는 말이고,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투자를 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선진국이었잖아요. 먼저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투자는 우리 금융에서 어느 정도 사라진, 수출이나 내수에 관심을 쏟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가 열리니까 와, 이거 새롭게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구나. 새롭게 다시 다 만들려면 과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경험했던 그 역동적이었던 성장, 역동적이었던 투자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 그러면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일어나야 될 것이 디지털 안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2년 3년 전에는 이런 걸 예측은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로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 어느 정도 속도로 인프라를 디지털 안에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2, 3년 사이에 그 계획이 어그러졌죠. 왜냐? 지금 보이다시피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언택트, 비대면으로 많이 갔습니다. 비대면으로 갔다는 말은 우리가 집으로 갔다는 뜻으로도 많이 들리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이 디지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국민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디지털이 내 몸으로 와 닿았습니다. 어디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찍어야 되고 나에 대한 뭐 정보가 오는데 굉장히 많이 스마트폰으로 뭐 문자 메시지도 오고 카카오톡으로도 오고, 요 2, 3년 내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우리 아이가 집에서 학교를 안 가고 뭐 줌이나 이런 걸로 비대면 수업을 듣는다든지 불과 한 요 2년 사이에 벌어진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그런 성장, 어떤 인프라의 구축의 속도로는 지금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나게 급격한 변곡점, 우리가 흔히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점이 우리 코로나를 기점으로 생겼습니다. 저렇게 가파르게 디지털로 가면은 당연히 인프라 구축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느낀 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아마 아이가 있는 분들은 더 크게 느꼈을 겁니다. 애가 학교를 안 가더니 학교에 집에 앉아서 선생님과 화면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전부 다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가능한 일이고,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셨습니다. 과거에 재택근무는 전화기 하나 들고 했지만 요즘에는 전화기 하나로 재택근무가 되지 않죠. 회사도 인프라를 깔아야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거기 나온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시작하고, 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순식간에 우리가 디지털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야, 재택근무 안 되겠다, 재택근무를 하지 마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국민들이 재택근무를 경험을 했고 재택근무를 원하시죠. 요즘 젊은 분들은 재택근무를 하지 않으면 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또는 어디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다는 것들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받는, 전부 다 디지털로 받는 그런 시대가 급격하게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디지털 전환도 굉장히 숨가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9년 9월에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속도가 가파르졌기 때문에 아래 보이듯이 2020년 6월에는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이 나왔고요. 7월에는 또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이라는 거는 결국 생각해 보면은 인프라를 디지털에 만드는 거하고 똑같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거의 동시적으로 세계 전부가 뉴딜의 시대, 투자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어떤 증거를 볼 수 있고 2021년 6월에는 드디어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이 나왔죠. 숨가쁘게 달려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디지털로 정부가 전면 전환하는데 목표는 뭐 당연하겠지만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다든지 데이터 활용과 이제 민간 협력 활용과 이제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뒤에서 조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국민된 입장에서 실제로 사용해 봤던 어떤 정부 혁신, 디지털 대국민 편의 증진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눈을 낮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비서 서비스 사용해 보신 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우리가 흔히 굿비라 그러죠. 뭐 어떤 걸 할 때 과거에는 내가 하나하나 찾아갔어야 되는데 뭔가 알람이 계속적으로 날라오면서 저에게 늦지 않은 그런 뭐 안정감을 주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 과태료는 좋진 않았고요. 저한테 많이 오는 거 이제 건강검진이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좀 늦었거나 했을 때 뭐 암검진을 받아야 되네, 아니면 젊은 분들은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언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국민 비서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자, 그것보다 제 마음에 조금 더 와닿았던 건요, 보조금 24란 제도입니다. 왜냐? 제 친구가 실제로 제가 지금 40대인데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뭔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자기는 처음에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걸 빠뜨렸구나. 하다 보니까 여기 가니까 야, 아이 셋이면은 셋째는 뭐가 무료래,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보조금 24라는 게 있는 걸 모르고 이거를 앱으로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있었죠. 그걸 세우고 스타트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찾게 된 게 야, 이미 있구나. 이게 이제 보조금 24라는 정부 혜택 맞춤형 서비스였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지는 저도 몰랐는데요. 지자체 6,000개 중에 한 2,500개 지자체가 좀 참여를 하고 있고, 시키는 곳이 이제 한 곳에서 한눈에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었죠.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빠뜨렸네요. 실제 가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면은 뭐 아이들을 낳았을 때 보조금 받는 것, 아니면 우리가 뭐 장학금 받는 것, 아니면 지자체별로 제가 알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뭔가 혜택들이 있는데 대부분 놓치고 빠뜨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대학생이 되면서 느꼈던 가장 많은 점은 내가 찾지 않으면 장학금을 안 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냥 공부만 하면 알아서 장학금을 줬는데 대학교가 딱 되니까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어떻게 보면 어른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조금 24라는 걸 통해서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거를 뭔지를 한 번에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또 저는 요즘에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이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 이제 전자증명서 안내죠.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제 종이가 없는 온라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트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은 내야 될 서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데 뭐 증명도 해야 되고 대출을 받을 때도 내야 되고, 이런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있고 없고는 시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서비스가 안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아니 왜 밤 7시나 밤 8시 우리 회사 끝난 다음에는 구청이 문을 안 여는 걸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불식시킨 서비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2021년 현재는 지금 주민등록번 초본 등 민원서류 184종이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거의 대부분이 됐던 것 같은데 아직도 뭐가 늘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지금까지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아마 컴퓨터를 통해서
이 제대로 이 호환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대로 갔기 때문에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스마트폰으로 출력 없이 출력 없이 파일 대 파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요즘에 저는 금융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에서 가장 핫한 분야가 이 마이데이터 분야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공공 마이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어떤 금융사가 하는 마이데이터는 조금 다르지만 공공에서도 이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 마이데이터라 그러면 사실은 뭐 철학적으로까지 들어갈 수도 있을 정도로 깊은 주제인데 결국에는 데이터라는 게 내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지만 그걸 모은 그 어떤 그 데이터를 클렌징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낸 회사의 것이냐 내가 이 회사한테 요구하면은 그 데이터를 다른 데로 전달해 줄 수 있냐 아니면 회사가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냐 약간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마이데이터라 그래서 공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있는 내 정보를 내가 요청을 하면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데이터를 보내주는 어떻게 보면 공유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는 것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제가 A에서 B로 제 데이터라 그래도 옮기려 그러면 불가능했죠. A 기업은 A 기관은 B 기관으로 옮길 법적 근거가 없고 또 데이터 정보 보호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보라 그래도 함부로 못 준다. 너가 발로 와서 뛰어서 그것도 심지어 과거에는 출력을 해서 그다음에 B 기관에 내가 가서 양식을 또 맞춰서 갖다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서비스는 불가능했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 마이데이터란 서비스가 들어온 다음에는 뭐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은행과 증권사들과 보험사들이 이제 많이 하죠. 데이터를 내가 지정을 하면은 A에서 B 기관으로 바로바로 보내주면은 바로바로 서비스가 되는 이게 공공에서도 이런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열렸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어떤 예를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 몸에 대한 건강 검진을 받고 그런 기록이 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다른 병원이나 우리가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과거 같으면 제가 가서 엑스레이를 받아온다든지 내 건강 차트를 받아와서 그거를 들고 또다시 병원에 간다든지 또다시 어디에 가서 활용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공공 마이데이터 같은 서비스가 만약에 사실화되고 널리 퍼지게 된다면은 굳이 내가 가지 않더라도 내가 건강검진을 받은 이 데이터로 많은 거를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비대면 의료 진료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몸이 많이 아픈지 안 아픈지에 대해서도 체크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 점에서 와닿았던 게 제가 과거에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어떤 그런 치료를 받았는지 자체를 데이터로 옮길 수 있다면 굉장히 좀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기 보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사람은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좀 많이 하게 돼 있는데요. 아래 쭉 보이는 저 어떻게 보면 장표, 저 데이터들이 제가 다 준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런 건 너무 당연하고요. 하나 하려면은 사업자 등록증에서부터 무슨 소비 등록증, 무슨 증명서 이 많은 것들을 세무서에서 갔다가 어디에 주고 하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실제로 창업을 해보신 분이거나 음식점 하나를 여신 분들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체크를 해서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면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특히나 아마 창업하는 어려움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한 11종이 시범 운영돼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쭉 보시면 신용카드, 특히 신용대출, 대출할 때도 서류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그런 서류들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정부가 했던 어떤 그런 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이었고 여기서부터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제 기대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민간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고 공공 데이터가 개방이 되면 어떤 일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까? 저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런 일을 좀 기대합니다.
더 많은 스타트업이 이로 인해서 등장을 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등장을 하고 제가 경제 유튜버여서 그런지 몰라도 활성화되는 경제 생태계를 기대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에 있던 게 온라인으로 디지털 투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는 일이고, 이 말인즉슨 드디어 투자의 시대가 열리고 성장이 보인다는 말인데, 성장이 보이면 아래와 같은 투자가 일어납니다. 아래와 같은 창업이 일어나고 아래와 같은 스타트업들의 붐이 일어납니다. 지금 실제로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VC, 우리가 PE, 사모펀드계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이 얼마나 호황기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스타트업에 돈이 몰리는 시기, 지금처럼 스타트업들의 기대가 큰 시기가 제가 금융계 한 15년 있었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에서 보는 차트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PE, 사모펀드나 VC, 벤처캐피탈들의 운용 자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 올라가는데 2021년에는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요즘에는 스타트업들이 돈이 없어서 뭐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하고 싶은 자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투자하고 싶은 자금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들에게 성장성이 보이고 그들이 지금 디지털 인프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서 성장이 보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요즘은, 그건 제 표현이긴 한데 정말로 오랜만에 온 대투자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이제 정부가 앞장서서 마중물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투자할 곳이 생겼다. 왼쪽에 보이는 이 높은 코스닥에 보이는 게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들어왔을 때 인터넷의 어떤 그런 밝은 미래에 투자라고 눈이 멀었고 모두가 다 달려들었던 소위 말해 닷컴 버블의 차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인터넷의 등장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뒤로부터 딱 20년 뒤에 2000년도에 느꼈던 굉장히 비슷한 투자의 시대의 느낌이 우리 디지털 전환의 시대 2020년대 지금의 딱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기대 두 번째인데요. 정부 서비스가 이제 소위 패러다임의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의 클라우드로 여러분들이 한 일이 다 들어가고요. 또 얼마 전에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됐죠. 이제는 입찰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훌륭한 디지털 서비스가 있으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디지털 전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과 산업 또는 그쪽이 어디일까요? 당연하겠지만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기업들과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하게 만들어주는 회사나 기업들이 요즘에 엄청나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언제나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은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디지털 컨설팅, 디지털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뭐 디지털 전환, 기업 개별 개별의 기업들은 속도가 빠를지 몰라도 이런 도와주는 전방위적인 산업이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만약에 이런 공공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 거의 사실은 많이 밀려 있는데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 비해서 이런 쪽에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든지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업 시장에 좀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생했던 일이죠. 유명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는 일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 3,000조 원입니다. 이 자료를 만든 다음에 더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 더 올랐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500개 좀 밀렸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6배 되는 크기로 기업이 커졌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차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지금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얘기를 하고 왜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얘기를 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어느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이 차트 하나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조금 삐죽 튀어나온 이 부분이 컴퓨터 시대, 우리가 인터넷의 시대, 그때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개발하면서 윈도우의 기업이었던 시대입니다.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윈도우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윈도우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각도로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이 각도로 시가총액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 올라가는 이 부근에서 무언가 이 기업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건가, 무언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왔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이게 작은 기업이 아니라 시가총액 3,000조짜리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2019년, 2020년에 디지털의 변화가 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생태계를 만드는 회사로 탈바꿈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엄청난 점프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파르게 올랐냐는 것을 제가 표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연초입니다. 올해 초, 뭐 2년 전, 3년 전도 아니고 올해 1월 1일가 지금 뭐 11월 달 불과 10개월 뒤에 일어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률인데요. 세계 랭킹 1위의 회사가 49%, 50%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에 가깝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50%가 올랐다 그래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글로벌에서 가장 큰 2,000조, 3,000조짜리 회사가 50%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되고, 또 위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서 더 많이 오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구글이죠. 구글 그러면 검색 회사로만 생각하시면 역시 안 됩니다. 검색 회사로 성장을 했지만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기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디지털 전환을 돕는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상승률은 무려 69%입니다. 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마디로 지금 이 시점을 제가 뭐 경제 쪽으로 하니까 경제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하자 그러면은 아마 2010년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왔던 우리가 인터넷의 시대로 인해서 굉장히 투자가 몰리고, 그때 당시에 등장했던 기업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지금 세계 랭킹 1, 2위 하는 기업들이 그때 모두가 다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던 시기였고요. 그로부터 20년이 지금을 만들어준 그 변화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2020년은 아까 차트로 봐서 차트에서도 보셨겠지만 딱 사회의 변화도 기술의 변화도 과거의 20년 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기로에 서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20년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스피가 2,000에 있다가 3,000에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010년도에는 우리 코스피의 별명이 박스피였습니다. 움직이지를 1800에서 2200을 거의 5년에서 10년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0에 3000을 갔었던 이유는 물론 우리 동학개미들이 마음이 급하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동학개미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2000에서 3000 오는 일은 펼쳐졌을 겁니다. 왜? 지금이 바로 그런 투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변화의 기로에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전환 말고도 기후변화라는 또 다른 변화가 동시에 겹쳤죠. 두 개가 동시에 겹치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 디지털에 대한 투자, 인프라를 전부 다 새로 깔아야 되는 투자, 70년대, 80년대 경험했던 그런 투자로 인해서 고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오니까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 고성장을 먼저 반영하면서 지금 3,000에 와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제 기대긴 한데요.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 활성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혁신을 하면은 빅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정부 혁신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우리 지난 알파고의 시대에서 봤었습니다. 인간이 최선의 수라고 생각했던 수들이 그 수백 년, 수천 년간 한 1000년 이상 만들어왔던 정석이라는 수들이 AI가 등장을,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니까 의문을 가지는 거죠. 와,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게 맞나?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이 최선인가? 이거는 비단 바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지금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일이죠. 데이터가 쌓이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뭐 골프 치시는 거 좋아하시는데요. 골프 칠 때
프로분들이 도와주시고 많은 선배분들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최선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게 최선인지 알았어요.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 우리보다 먼저 했던 분들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소위 AI라는 존재가 야 지금 그거 아니야, 방향이 달라, 아니면 다른 결과가 있어 라는 답을 새롭게 얘기해 주는 시대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스크린 골프를 많이 치시죠. 스프링 골프에는 수십만 라운드, 수백만 라운드의 정보가 쌓이고 있습니다. 완전 초보에서부터 정말 프로까지, 나이가 10대에서부터 60대, 70대까지 정보들이 쫙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골프를 칠 때 어떤 자세를 쳐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맞냐에 대해서 궁극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만약에 스크린 골프 기업들이 단지 골프를 치는 저런 어떤 연결해주는 과거의 노래방 같은 역할을 한다면은 만약에 상장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반면에 거기서 모아온 골프에 대한 데이터로 우리에게 새로운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너희가 골프를 치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많은 서비스들이 야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네, 이렇게 하니까 사회가 바뀔 수 있구나라는 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합니다. 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 점인데요, 2021년 1월에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시범 서비스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럽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이런 지갑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지갑인데 제발 좀 저 지갑에 있는 걸 좀 적게 들고 다니고 이런 스마트폰 안에서 좀 해결될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제 뒷주머니가 좀 얇아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려 사항도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한 장점이고 와 정부도 이렇게 민간처럼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나라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제가 좀 우려하는 건 너무 많은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클라우드라는 정보의 집합체가 생기다 보니까 좀 보안에서 좀 특히 내 정보, 우리 국민의 정보, 제 정보가 막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안 서비스에 신경을 쓰면서 빠르지만 좀 차근차근 탄탄하게 나가는 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 입장에서 이런 걱정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IT 어떤 회사에서 IT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IT 서비스를 만드는 일은 차라리 쉽습니다. 차라리 구축하는 일은 쉬운데 이 유지 관리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게 해보니까 더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그 IT 서비스 그 유지해 주는 분이 또 뭐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수정할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기존의 거를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다 뒤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게 뭐 지금까지의 뭐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꾸준한 관리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시간이 나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를 몸으로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뭐 60, 70 되시는 분들은 저 소달구지의 시대에서부터 뭐 40, 50대 분들은 마이카 시대를 거쳐서 와 지금은 뭐 AI의 시대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디지털 변화를 해야 된다, 20년 만에 새로운 어떤 혁신을 투자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 정말 빠른 거를 국민 개개인이 느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런 빠른 와중에 우리가 또 물론 적응을 해야겠지만 우리 사회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빠르게 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이 과연 우리가 인터넷이 왔던 20년 전에 2000년대 변화처럼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메타버스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뭐 정부도 빠르게 정부 혁신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디지털 정부를 국민 입장에서 응원하고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슈카월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디지털 정부 혁신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동사무소를 직접 가지 않아도 저희가 집에서 서류를 뗄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내가 잊고 있던 내 스케줄을 국민비서가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정부 혁신이 그려나가는 이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앞으로도 기대할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자정부의 날을 맞이하셔서 이 페퍼톤스가 로고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로고송을 들으면서 장례 정리 후 저희 다음 순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네, 이번 순서는 보건, 디지털 포용,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디지털 정부 혁신에 관련해서 좀 더 깊게 다양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으로는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금나나 교수님, 신철민 서부장애인복지장관님, 그리고 김지영 토스 공공사업개발팀 실장님께서 토의자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네 분 모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세션 패널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정부혁신 워킹그룹 민간위원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고, 여기 모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지난 2년간 추진된 디지털 정부 혁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슈카월드님 강연 내용과 같이 디지털 정부 혁신은 국민의 나은 일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디지털 역량과 적극적인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공적 마스크 재고 알림, 온라인 계약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디지털 정부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과정에서 범정부 TF 민간위원으로 참석해서 민간 전문가로서 과제들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과제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었습니다. 디지털 정부 혁신은 초기부터 실제 과제들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워킹그룹에는 저와 같은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전문가분들도 다수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과제 추진 단계별 자문을 진행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자문과 민간 교류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하에 2021년에는 앞서 강연에서 언급된 대국민 서비스들이 다수 성공적으로 런칭되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들 이외에도 디지털 정부 혁신을 통해 정부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신기술을 도입하여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고자 아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도 개선 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내부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만 이 또한 궁극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곧 국민에게 더 좋은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이외에 이번 디지털 정부 혁신에 주목할 점으로 저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는 등 정부 내 디지털 전환의 민간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꼽고 싶습니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정부 혁신이라는 말에 걸맞게 유연하고 애자일한 서비스 도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제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각 부문별로 디지털 정부 혁신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는 안전한 사회, 국가의 회복 탄력성 활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금나나 교수님, 이런 과정에서 디지털 정부 혁신이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금나나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저희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하도로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지난 2년간의 위기 상황 속에서 디지털 정부 서비스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코로나19 초반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활용했던 바로 전자증명서 서비스인데요. 마스크가 부족했기 때문에 개인에게 허용된 마스크는 오직 2장이었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이 자기의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때 다른 가족 구성원의 마스크도 함께 대리 구매하는 것이었답니다. 만약 이때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구청에 가서 등본을 떼야 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정부24에 접속을 해서 종이 증명서를 출력을 해서 가지고 다녔어야 했을 텐데 이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저희가 어플을 활용해서 등본을 발급받고 제시하면 마스크를 쉽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실시간으로 어느 약국이 공적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조회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또한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고 있고 이때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아마도 쿠브 웨비 앱이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아직도 일부 시설, 대표적으로 헬스장 같은 곳을 방문할 때는 저희가 쿠브를 이용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을 인증해야 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운동 속도 같은 제한에서 벗어나고 샤워실 같은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브가 백신 패스로서의 역할을 독특히 할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만약 국가 간의 협약이 이루어져서 이 쿠브가 백신 여권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도 백신 패스로서 작용할 수 있다면 더욱더 크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는 것에서 벗어나 조금 더 큰 보건의료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디지털 정부 혁신 과제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나의 건강 기록이라는 앱도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이 앱을 다운받게 되면 나의 정보이지만 공공기관이라든가 병원이 소유해왔던 정보들, 구체적으로 진료 이력, 투약 정보, 건강검진 정보, 그리고 예방접종 이력의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지 조회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관련 정보는 내가 선별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앱을 사용한다면 나의 정보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즉각적으로 내가 나의 의료 데이터를 다운받고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나의 건강 관리도 더 주저독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많은 공을 들였던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종합하자면 우리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의 한 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연구자 측면에서 디지털 정부 혁신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는 사람들로부터 설문조사나 아니면 건강검진 기록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빅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통계 분석을 통해서 과연 나의 식습관이 질병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석을 통해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대장암 위험도가 낮아진다와 같은 이런 연관성을 밝혀내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가 과학적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즈가 큰 것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라든가 특정 단체가 수집한 데이터보다는 우리 국가가 수집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디지털 정부 혁신으로 인해서 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공공 데이터가 더 많이 발굴되고 개방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민건강 역량조사라던가 아니면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이렇게 많은 공공 데이터들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는 오직 4.9%밖에 되지 않고 식품 안전 분야는 2.8%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공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알려주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특정 소수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요. 특히 공공 데이터의 경우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 식별 정보라든가 아니면 전화번호, 주소와 같이 민감한 개인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삭제를 하고 랜덤 아이디를 부여를 해서 익명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데이터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런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 설령 한 사람이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연구자 입장에서 직접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할 때는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매치할 수가 있어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자면 앞서 칼슘 섭취가 대장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칼슘 섭취 정보가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리고 대장암 발생 정보가 있는 국립암센터 정보를 하나로 합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칼슘 평균 섭취량은 이거다, 암 발생률은 이거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과연 섭취량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 연관성 분석은 할 수 없다라는 제약이 생깁니다. 물론 일부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연계 서비스를 해주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연구자들이 직접 연계 서비스를 신청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몇몇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보건의료 데이터는 그 핵심 중 하나이기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데이터 활용도를 같이 높이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법을 보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의료법이라든가 생명윤리법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에서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감안을 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한국인터넷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중 87%가 무려 87%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 연구에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또한 디지털 정보 혁신을 통해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을 나아가기 위한 아주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에 얼마나 우리 디지털 정부 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이 가속화될수록 거기에 따른 취약계층, 소외계층이 발생해서 많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그 현장에서 이런 정보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신천밀 관장님께 우리 디지털 정부 혁신이 어떤 관점으로 보이는지를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신천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위드 코로나 시대 여전히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이 존재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일상적 단계 회복을 발표했는데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심각한 정보 격차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디지털 기술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정보 취약계층은 더 많은 정보 격차를 겪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창록 유엔 인권 이사회 자문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기술 자체의 특징에 따라 구조적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 수집에 따라 정보 주체인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안나 전 유럽 집행위원은 신기술을 습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소득 격차 심화를 우려하면서 교육과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등장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도 정보 격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격차로 소외 혹은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포용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디지털 정보 혁신에도 다양한 포용 과제들이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취약계층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배움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움터에서 복지관, 주민센터 이런 생활 SOC를 활용하여 디지털 역량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부터 취업 연계 교육까지 집 근처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교육을 목표로 2020년까지 3,000개의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정보 혁신 과제 중 시청각 장애인의 수어와 음성으로 민원을 안내하는 AI 스마트 미러 등의 서비스도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도 음성 지원이나 문자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포용은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게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을 의미하는데요. 2020년 4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수준이 72.9%로 2019년 대비 69.9%에 대비해서 2% 상승했다고 합니다. 교육과 기기 지원으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조사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디지털 정보 혁신이 더욱 노력해야 될 분야가 있는지를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실제 취약계층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 손창명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고 비대면이 되면서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으로 활동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 위축이 되고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조금 24시, 복지 멤버십, 이런 디지털 포용을 위한 배움터도 오늘 들어서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정보 시스템들이었습니다. 정부가 잘 만들었는데 잘 몰랐어요. 우리가 늘상 만나고 지원받고 있는 복지관 선생님들께 홍보해 주시면 정보가 필요한 장애 가정, 특히 저같이 취약한 가정에는 더 많이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빨라진 디지털 사회에 저희들이 잘 적응할 수 있고 사회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도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가 복지관에 오셔서 이런저런 요청을 하시다가 스마트폰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위축된다는 말씀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스마트폰의 활용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접속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취약계층의 이야기는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엄마가 햄버거를 먹고 싶어서 집 앞에 가서 주문하려는데 키오스크를 잘 못 다뤄서 20분 동안 헤매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화가 난다고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다가 우셨고 엄마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 누리꾼이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게시자 본인에 의해서 지금은 차단된 상태지만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서 직원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엄마도 당시 직원들이 너무 바빠 보여서 말을 못 걸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다만 키오스크의 접근성 폭이 너무 좁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글은 1만 4천회 넘게 리트윗되었고요. 관련 기사 공유한 게시판, 블로그, 그 글마다 댓글이 수백 수천 개씩 붙었습니다. 비슷한 경험, 사연과 반성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그만큼 공감의 폭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문기사 이후 발빠르게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 없도록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보 접근성을 보장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하고 기업도 국제 표준에 맞는 키오스크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시각, 청각, 발달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2020년 웹 접근성 조사 결과에서 금융보험업이 7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점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산에 여력이 있거나 ICT 기술력이 높은 산업군은 상대적으로 웹 접근성이 높은 반면에 반대로 소규모 생활 밀접형 산업군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복지 영역에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취약계층 입장에서 바라는 디지털 포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정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보조금 입사, 복지 멤버십, 디지털 포용, 배움터와 같은 디지털 혁신 과제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저를 포함하여 주변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정보 취약계층 분들이 보조금 입사나 복지 멤버십, 디지털 포용 배움터들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선을 해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먼저 마련된 것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복지사에게도 홍보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이나 타블릿 PC, 스마트 기기 기반의 사회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AR 스피커나 스마트 로봇과 같은 진영 기술들은 취약계층에게 일상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혼자 사는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분들에게 다양한 복역이라든가 취침 시간, 그다음에 기상 시간들을 알림으로써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지가 약화되어 계시는 어르신에게 안전관리, 정서지원, 투약관리 돌봄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행한 신기술을 적용하고 지원하는 과제들이 발굴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관 내 디지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담당 인력을 배치하거나 소그룹화, 또 개별화와 비대면 서비스 병행 방식이 도입되고 시설의 서비스도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정보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기반과 그리고 디지털 해소를 위한 정보문해 교육 등이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제언드립니다. 위에서 다양히 언급했듯이 위드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먼저 디지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포용으로 가는 정책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모든 활용이 집약되는 스마트폰을 활용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야 되는데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먼저 디지털 포용을 적용하여 그들이 정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네,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해서 디지털 포용은 지속적으로 풀어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주제를 달리해서 제가 워킹그룹 활동을 하면서 이전과 달리 민간과
정부가 정말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하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대표해서 이번엔 토스에서 와주셨는데 기업 입장에서 본 디지털 정부 혁신은 어떤 모습일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의 공공사업개발실 김지영 실장입니다. 토스는 정부와 협력하여 국민비서, 보조금24, 전자증명서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비서는 건강검진 안내를 비롯해서 백신 접종 알림 그리고 국민지원금 안내를 하는 서비스로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놓치지 않아야 하는 안내를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2,100만 국민들이 이미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토스 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했고 건건이 먼저 챙기시지 않아도 앱에서 알아서 안내해주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알려드리는 서비스로 발전을 했습니다. 민간 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대민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국민지원금 안내를 국민비서로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1,300만 국민이 그리고 그중 약 800만 국민들이 토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를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런 서비스를 토스가 제공을 해드렸고 그리고 보조금24는 내게 맞는 정부의 보조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이를 토스 앱에서 동일하게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정부의 보조금을 더 쉽고 가깝게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비스를 9월에 오픈하고 누적 250만의 국민들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보조금을 확인하셨고 앞으로 보조금24의 정부 혜택 서비스가 점차 확장됨에 따라서 토스에서는 국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시도록 지속적으로 친절히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국가의 증명서를 토스앱에서 바로 신청 발급받아서 제출이 필요하신 곳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서비스로서 주민등록 등초본, 납세증명서, 백신 접종 증명서 등을 바로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류들을 한데 모아서 한 번에 발급받고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꾸러미 서비스도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토스에서 이미 꾸러미로 묶어 놓으면 국민들은 이것을 한 번에 신청하고 한 번에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에서 먼저 민간 협력을 추진한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정부 혁신의 또 다른 과제인 공공서비스, 오픈 API 등의 과제가 확대가 된다면 민간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와 기업, 민간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할 거로 생각되는데 향후 어떤 점이 더 보완되면 더 좋을까요? 네, 디지털 정부 혁신에서의 민관 협력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지털 정부 혁신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고 앞으로 더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한 민간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의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협업의 절차가 제도화 혹은 체계화된다면 민간 업체가 더 효율적으로 민관 협력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민간과 협력하려는 서비스를 초기 단계부터 정식으로 오픈하고 소개해서 업체로부터 제안을 접수해 효율적인 협업 방식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해진 절차가 부재해서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협력이 진행되었다면 앞으로 정부에서 민간과 협력하시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식으로 소개를 해주시고 기준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한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이를 함께 진행해가는 절차가 있으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먼저 제안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도 공식적으로 국민의 삶에 미칠 파급력을 검토하고 진행 여부를 판단해 주시는 과정이 정립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각 개별 기관 담당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정식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는 절차가 있다면 국민들의 효익을 정말 다방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부의 개발과 서버 리소스의 확장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업체 대비 개발 인력이 부족하고 서버 능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고려되어서 앞으로 민간의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속도와 함께 정부에서 발맞춰 간다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국민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소개하고 그 효익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앞으로 더 양방향 협업 방식을 확대해 나간다면 민관 협력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해서 정부의 계획에 맞게 민간업체가 함께한 단계라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앞으로 협력할 서비스에 대해 민간의 의견과 제안을 선수렴하며 함께 논의해서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진행 방법을 찾고 민간이 강점이 있는 영역인 제품에 대한 역할과 홍보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맡기고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더욱 효과적인 민간 협력 대미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민간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협력을 해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더 편리한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토스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다양한 정부 서비스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김정희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와 기업 혹은 민간과의 협력이 더욱 기대됩니다.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향후 위드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 혁신의 미래 모습을 저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거리두기 완화를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에 대한 예방과 안정 측면을 본다면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시기보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시기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정부 혁신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접종 증명은 단순한 증명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정부 혁신 과제에 속한 안전하고 빠른 공공 와이파이 확산은 일반 국민들이 모바일 증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 혁신의 성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목적에서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던 과제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정부 혁신의 방향성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민 입장에 생각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정부 혁신의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세션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패널 분들의 디지털 정부 혁신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내 말씀 더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금나나 교수님부터 말씀을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우리에게는 다양한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그 영역은 더 확장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양질의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찾아서 알아서 배워서 활용하게끔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초, 중, 고, 대학교 의무 국가 과정에 융합하여 어릴 적부터 어떤 정부 서비스가 존재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그 활용도가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금나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천밀 관장님께 추가적인 어떤 보완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공공 분야의 복지 관련 정보와 민간 분야의 복지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협업할 수 있는 협업의 장이 만들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현하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면 상호 간의 제도와 실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보조금 24,
복지 멤버십과 같은 편리하고 선제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공공 부문에서는 빠르게 공유되지만 그 흐름이 민간 부분까지 도달하기에는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벤트성 정보 공유와 교육 홍보가 아니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그야말로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 취약계층에도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장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간과 기업을 대표해서 오신 김정 실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적극적인 의사와 진행으로 올해 정말 많은 서비스가 민간 업체를 통해서 제공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정부의 개발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매우 감사를 표하는데요. 토스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과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드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안내와 혜택을 잊지 않고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제적으로 꼼꼼히 친절하게 먼저 챙기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자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의견과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청취해 주시고 민간 협력을 확대하는 디지털 정부 혁신이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토스를 포함해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좋은 서비스들 국민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의 디지털 정부 혁신이 어떻게 전개될지 더욱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은 단순하게 정부를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 혁신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부탁드리며 이번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디지털 정부 혁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남영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정부 혁신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일상들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정부가 해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디지털 기술 혁신이 진행이 될수록 변화가 많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삶이 보다 편리하게 그리고 보다 안전하게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이 디지털 정부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컨퍼런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디지털로 열어가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민비서부터 복지 멤버십까지 디지털 정부 혁신의 많은 서비스들은 우리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민관 협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그 서비스들을 쉽게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여기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